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살면서 한 번씩 겪어보셨을 나르시시스트,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는 과도한 자기애 그리고 특권의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사실 말이 약간 어렵습니다. 시가 두 번이 들어가서요. 근데 이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아주 잘생긴 청년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요. 이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르키소스는 무척 아름답고 매력적인 청년이었지만 자존심이 세고 오만한 편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나르키소스에게 구애를 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고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르키소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얻지 못하게 해주소서.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는 그 기도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나르키소스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사랑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얼마 뒤 나르키소스는 목을 축이려고 연못 위로 몸을 숙였다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한 사람과 일순간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나르키소스는 연못 주위를 떠나지 못했고 그는 결국 점점 야위어 갔고 결국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수선화 한 송이, 나르시서스가 피어났습니다. 이 신화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쉬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아주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르키소스는 갈증이 나서 호수에 갔다가 자기 자신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더 갈증은 커져만 갔죠. 애초부터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셈입니다. 현실 속의 나르시시스트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사랑을 퍼붓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으로 비쳐서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외로워진 만큼 또 자신에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더 갈구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어떠한 원리를 이 신화는 잘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사례가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요, 진단받는 비율이 약 1%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르시시스트의 특성과 비슷한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무한한 성공,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이상적 사랑 등 환상에 집착합니다. 또한 과도한 찬사와 끊임없는 인정을 요구하고요.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하거나 상류층인 사람과만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타인에게 특별 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비합리적인 기대가 매우 크고요. 또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어서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인식하지 않거나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고 자신 또한 타인을 강렬히 질투합니다. 또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타인을 이용하는 착취적 인간관계를 서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격장애는요,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고되는데요.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조금 독특하게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으로까지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그 사람 나르시시스트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은 그 사람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자기밖에 몰라. 아마 이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성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말이 통하질 않아요. 대화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요,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구장창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칩니다.
사실 대화라는 게 같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조율해 나가고 이러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 사랑을 하면 이 사람에게는 사랑을 계속 퍼주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도요, 결국에는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외로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이 나면 그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이 곤란해지거나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적인 사람을 특히 회사에서 만나면 굉장히 곤란하고 난감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우리가 회의를 하는 이유는 같이 일을 해나가자고 조율을 하고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일을 할 때는 이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하다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면 공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업무 능력이 좋고 또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어서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같이 일하는 동료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거나 같이 일을 하는데 엇박자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창적일 수는 있어도 사회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러한 사람이 상사이면 더 문제는 곤란해집니다. 사실 이때는 저는 답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빠르게 탈출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말이 통하지가 않고 이 사람과 일을 할 때는 무조건 이 사람에게 그냥 다 맞춰야 되거든요. 물론 상사의 스타일에 맞추는 건 맞지만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력 출력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일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마 저라면 저의 사내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른 업무를 분배를 받거나 다른 팀으로 옮기거나 내가 진짜 능력이 된다면 이직을 할 거예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방법으로는 진짜 그냥 일이 미친 듯이 해서 승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사내에서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냥 이 사람과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추고 나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다. 그리고 이 사람과 일을 하는 동안에는 업무 성과, 그러니까 내 업무 성과는 어느 정도 그냥 포기하고 가는 편이 그것이 그나마 이 현실에서 나의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사실 엄청 많이 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작고 왜소하고 되게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부풀리고 과대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그 약한 내면이 들켜버리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 인정, 찬사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자기 존재가 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어떤 지적을 받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너무 잘 받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적 같은 거를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자기 전체, 자기 자체를 부정하고 훼손됐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교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로 특별한 사람은 자기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도 뭐 자고 일어나고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싸고 뭐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고 늙고 자기도 열등감이 있고 다른 사람이 부럽고 뭐 이러한 인간이 살면서 겪는 감정들, 이런 보편적인 것들을 그냥 자기도 느낀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과 자기가 달라야만 존재의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요. 자기가 특별하지 않아도 특별하다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보잘것없는 자기를 방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까지라도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있다 보면 다른 사람 험담을 너무 많이 해요. 그냥 세상 모든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춘기 때 나는 특별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 부모님부터 해서 선생님, 뭐 사회 문제들 다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은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언제 또 내 험담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초반에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뭔가 있어 보이고 자신감에 차 보이고 또 확신이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과 교류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한데?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다시 이 사람은 외로워지고 자기에게 집착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게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 난감하고 곤란한 이 나르시시스트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그 나르시시스트들의 행동을 지적을 하고 바꾸려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 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수용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대처법을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나르시시스트들과 되도록 엮이지 않고 거리를 멀리 두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이 통하질 않잖아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입니다. 이 사람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건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끌려다니고 계속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고 그 일명 저희가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계속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남 탓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큰 실수를 해도 아주 관대하게 용인이 되는데 다른 사람은 작은 실수만 해도 아주 물고 늘어지고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이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은 되게 답답하고 뭔가 억울하고 이러한 감정만 쌓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자기의 연인이 나르시시스트라면 뭐 헤어질 수 있으면 저는 헤어질 수 있는 게 사실 내 인생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가족이 이렇다면 뭐 인연을 끊을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멀리하고 접촉을 최소화하고 연락도 최소화하고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는 편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쓸데없는 에너지를 빼앗겨서 내 인생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는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의 어떤 남 탓하고 에너지를 갉아먹고 이런 데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만일에 아무리 경계를 한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이런 가족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모임 등에서 나르시시스트들과 엮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최소한 나의 어떤 정보를 공개를 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감정,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되도록 하지 마셔야 해요. 왜냐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또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싶으면요, 접근을 해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가 만일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서 나는 실제보다 낮게 보고 타인은 이렇게 높게 보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들과 엮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도 되게 유능한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이 나르시시스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나를 하찮게 보고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뭐 잘 돼야지만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야, 너 걔 사실 어떤지 알아? 걔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뒷담화를 계속하면서 나를 밟아서 자기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이러한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의 정보는 최대한 공개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런 나르시시스트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도 계속해서 경계하고 나의 정보는 최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친절하지만 사무적으로, 업무는 하지만 피상적인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해나가되 계속 어느 정도의 선은 갖고 이 관계를 갖고 가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는 업무 분담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최대한 같이 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 분담을 철저하게 해놓고 최대한 문서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나누지 마시고 같이 일을 하는 내용은 뭐 메신저나 이메일 같은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공적인 이러한 문서화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그냥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냥 어지간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거 너무 이상한데? 지적하고 싶고 이런 이 사람의 단점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적을 하면 이 사람들은 또 평가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나를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쓸데없는 에너지가 더 많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사과를 하는 경우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사과를 하되 저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도 사과를 받을 일은 거의 없겠구나. 그냥 이렇게 마음을 놓고 가시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이롭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고난도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잘난 체를 하고 그냥 어지간하게 뭐 내 험담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의 영역을 침범을 한다거나 그 일명 저희가 선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사실 말을 해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길길이 날뛰고 그런 게 예상이 되더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고 계속 점점 더 그 간섭이나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게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럴 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요. 이런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불편합니다. 그냥 딱 이 한마디면 돼요. 여기 뭐 화를 내거나 뭔가 더 그 사람을 수긍하는 뭐 달래는 제스처를 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몸이 건조하지만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편이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제 경험상으로는 더 나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저희가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참고 넘어갑니다. 근데 어차피 말을 해도
안 바뀌고 말을 안 해도 안 바뀐다면 이왕이면 그냥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한다고 사실 한 번에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죄송해요. 제가 그거 몰랐네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다르게 행동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제 탓을 하거나 아니면 회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차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말이라도 해서 내 속이라도 시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있기는 해요. 일단은 이 사람이 움찔하고요. 그리고 이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최소한 압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막 길길이 날뛰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조심합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기회를 봐서 너무 자주 얘기를 하면 전혀 먹히지가 않으니까 간간히 이렇게 계속해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이제 길길이 날뛰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고 너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명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너가 너무 선을 긋는다. 너에게 벽이 느껴진다. 너는 너무 차갑다.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거리를 멀리 두고 싶어 하는 지금 그 목적이 달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좀 내현적인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를 그냥 인정을 못하고 그냥 너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너가 언제든지 힘들면 다시 나에게 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서 자기가 뭐 의존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착취를 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말은 되게 좋게 부드럽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인지 못 받아들인다는 거에서는 이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또 똑같은 그 침범을 계속 해옵니다. 특히 이제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를 간섭하고 경계를 넘어오는 일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하면 돼요. 네, 뭐 굳이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뭐 실랑이를 벌이거나 감정 싸움을 벌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이게 불편하다. 그러니 이거는 하지 말아달라.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만일에 그 나르시시스트적인 상대가 이때 막 나한테 욕을 하고 이러면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먼저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제 보지 말자. 우리 만나지 말자. 너 이제 집에 뭐 오지 마라. 이런 얘기 듣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아니 내가 먼저 할 얘기를 왜 자기가 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단절이 된 건 맞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행동은 관계를 끈 차가 아니라 너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와서 너가 잘못했다고 하고 내 마음을 달래주고 계속 나한테 매달려. 이러한 제스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보다 위에 있다. 늘 이런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기분은 좀 나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네,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과정을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막 이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거 그냥 저희가 그 동물 훈련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동물 조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이 있고 아이의 그 땡깡도 받아줘야 되고 막 부모가 아이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나와 동등한 어른이라고 생각하기보단 몸은 어른이고 만일 나보다 나이는 많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금은 더 편해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분들과 지내기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많이 나쁜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지금 자기 내면이 너무 불안정해서 자기 내면에서의 어떤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성장 과정에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물론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조금은 좀 안 됐다 싶은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면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착하고 좋고 순한 사람으로 착각하기 쉬운,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 욕구가 강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내현적 자기애,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말이 잘 안 통하고요.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주변의 입장이나 생각은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고요. 타인의 평가에 매우 예민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기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과도한 자기애와 웅대한 자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현적 자기애의 사람들도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현적 자기애인 사람들이 좀 오만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게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이라면, 내현적 자기애인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속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온화하고 순하고 잘 융화되고 특히 성품도 좋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속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 이러한 특권의식이나 나는 그래서 다른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에서 이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내현적 자기애인 사람들은 자기 연민이나 어떤 동정심을 잘 자극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저희가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힘든 이야기도 듣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반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뭐 한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이 이야기가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아니면 누구 돌아가신 이야기, 뭐 사고가 난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라도 겪을 법하지만 보편적으로도 어떤 감정을 느끼지만 그냥 듣고 있으면 맞아, 그래 그래, 그냥 이럴 수밖에 없는, 상대방은 무슨 할 말을 덧붙일 게 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귀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듣다 보면 참 안 됐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안 됐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동정심이 많거나 연민이 많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이 많거나 이타심이 강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선한 마음이 이 사람한테 향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의도를 했다기보단 늘 사람들과 관계 맺는 자기의 전략, 그러니까 생존 전략이 좀 이러한 방식으로 늘 형성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몸에 체화가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내현적 자기애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즐겁고 이야기도 통한 것 같고 이러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떠올렸을 때 뭔가 좀 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불편하고 애매하고 좀 혼동되는 이러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어떤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그냥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참 즐겁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뭔가 마음이 불쾌하고 좀 만나기가 꺼려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내연적 자기애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이야기를 할 때는 다정다감하고 공감도 해주고 뭐 나를 위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단점이나 부족한 모습들을 스스럼 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인간미인 거예요. 그런 거에서 이 사람과 어떤 편안함이 있는데요.
이 내연적 자기애인 사람들도 결국에는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자기는 완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은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완벽하고 계속 남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기 이야기는 실제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는 면은 있지만 좀 비상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좀 내 에너지도 많이 빨린다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있을 때 즐겁긴 했는데 뭔가 힘들어라는 느낌이 내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고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벽을 쳐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감정이 아주 원활하게 교감이 되진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데? 뭔가 애매한데? 이러한 느낌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사람 참 착하고 좋은데 고집이 너무 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결코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집이 세다고 했을 때 이게 자기 어떤 신념이 있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바람직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이 고집이 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어떤 틀린 거가 있으면 그런 거는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집이 세, 옹고집이야, 쇠고집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유해 보이고 막 말을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고집을 하는 겁니다. 이 저희가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 말이 안 통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결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통하고 그런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연적 자기의 일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내연적 자기애인 사람들은 은근히 다른 사람의 외모 지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 자체가 외모나 패션, 자기 헤어스타일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막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좀 수줍고 이런 편이어서 이거는 잘 관찰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되게 무난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을 잘 관찰하면 마치 저희가 사춘기 때 그때는 이런 외모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옷이나 저 옷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는데 본인한테는 그게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런 옷을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본인은 거기서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치 사춘기 때처럼 자기 외모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해요. 이거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내연적 자기애인 분들은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이러지만 타인의 어떤 평가나 반응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의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만 관심이 많은 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자기가 이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랑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인이나 부부, 특히 부모 자식 간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고요. 또 친한 친구, 이런 사람한테는 그냥 외모 지적이나 그 사람이 오늘 뭐 들고 나온 가방, 입고 있는 옷, 오늘의 화장 이런 거를 야, 너 그거 되게 이상해. 이런 말 하는 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만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이게 친밀함의 표시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통제 욕구가 되게 강한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내연적 자기애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외모나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간섭을 하면서요. 꼭 이런 말을 덧붙여요. 야, 이거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나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내 말만 옳다, 이러한 주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다섯 번째로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을 하나 더 들어보면요. 야, 너 되게 예민하다. 야, 너 되게 독특하다.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기의 이 불편함을 마치 상대방이 이상하다고 또 상대방의 탓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완벽하고 나는 틀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 사람이 어떤 견문이 되게 짧고 인생이나 여러 감정이나 사람에 대한 경험의 폭이 되게 좁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사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있는 상대에게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좋고 무난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인이나 부부, 뭐 자기 친한 친구, 뭐 부모 자식, 특히 자식한테 그때는 자기의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명 그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 자기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되게 열려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어떤 뜻도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내 말이 틀렸다는 게 좀 확실해지는 것 같다. 이러면 이때는 상대방을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포용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틀린 사고방식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메시지가 인종차별을 옹호하거나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하나의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이거는 바로잡아야 하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의 가치관에서는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지적을 하면 그때는 야,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너는 그것도 못 받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지적을 하면 이 사람은 결국에 튕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외모 지적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다른 사람의 외모 지적을 하는 걸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내 말을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일에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상대방은 되게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 뭐 일명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내연적 자기애인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불편하거나 애매하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내연적 자기인 사람들은요, 관계가 가깝기도 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걸 깨닫거나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일어나는 내연적 자기의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 제가 쓴 부모님과 헤어지는 중입니다 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주시면. 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영상에서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는 말이 잘 통하지 않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되게 예민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웅대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사실은 자기에 대한 어떤 사랑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자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그럼 대체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는 부족하고 자아가 불안정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 사실은 다 가설인 거죠. 그거를 종합해서 이 영상을 정리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성장 과정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좌절을 겪었을 때, 그랬을 때 이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성장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돌보지 않고 나를 맨날 무시하고 뭐 폭력이나 학대 이런 데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현실은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나의 생존 전략이자 이제 나의 방어 기제로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을 하고 어떤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야. 사실 우리 부모님은 다른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가짜 부부인데 나는 지금 특별한 사람이라서 뭔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마치 영웅 신화처럼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너무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이러한 현실 왜곡이나 부정이 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게 진짜처럼 완전히 굳어지게 되면 이게 성장을 했을 때는 이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너무 현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만 지나치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서 보는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로 성장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와 반대입니다. 저는 오냐오냐형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반대로 성장 과정에서 좌절을 너무 겪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서 그냥 다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 버르장머리 없어졌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가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주고 그냥 평탄하게 전혀 고생하지도 않고 좌절이나 힘든 걸 겪지 않고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저희가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는 이 아이는 그냥 먹고 잘 자고 싸고 웃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사랑을 보내고 예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너무 귀해서 그냥 집에서 존재 자체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그냥 애정을 주고 돌봄을 주고 예뻐해 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렇다 보면 저희가 사회에 나왔을 때는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매우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 간극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르시시스트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좌절을 겪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능력치가 월등해서, 그리고 이 부모님의 기대치, 이 사회가 바라는 거, 이것과 별로 어긋남이 없고 너무 잘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고 또 공부를 잘하면 많은 것들이 용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기질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리고 적성적으로도 그냥 학교 공부가 잘 맞는 거예요. 이러면 사회나 부모님, 선생님, 세상과 10대 때 불화할 일이 그냥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요.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대 때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이나 고민을 겪을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명문대를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도 또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나 뭐 전문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되게 선망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회와 불화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없었고요. 어떤 갈등을 겪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요. 별로 타인과 이런 뭐 감정 교류도 많지 않았고, 특히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되게 미숙합니다. 그래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거나 어떤 회사를 들어가거나 사회생활을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너 뭐 S대 나왔다는데 대체 거기 어떻게 들어간 거야? 라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냥 너무 잘 모든 게 맞아서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부분 지금 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경험치도 적고 내공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멘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실제로 이 가족이나 주변에서 높은 기대치를 받고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아서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저희가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능력만을 되게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편적으로는요, 저희가 옛날에 이제 딸보다는 아들, 그리고 아들 중에서도 장남, 가족 중에서 이 사람은 더 많은 기대치를 받고 더 많은 어떤 특별 대우를 받아왔잖아요. 같은 행동을 해도 더 칭찬을 받고 같은 잘못을 해도 더 혼은 덜 나고 늘 이러한 과정에서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이 특별 대우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타인의 찬사나 인정, 칭찬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없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랑 인정에 오히려 목을 매고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가 옛날에 왕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다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이 사람들은 너무 당연했잖아요. 그 계급 사회에서는요. 그리고 심지어 노비나 뭐 하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낮춰가면서까지 그 주인이라고 하는 특권 계급을 또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하고 이 사람들을 떠받드는 게 당연하고요. 우리 주인님은 공부하시고 요유작적 취미 생활을 즐기시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하다고 늘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기 어떤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고 이게 이 왕과 귀족들의 주 살아가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이 타이타닉을 보고 계신데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심지어 로즈의 엄마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별로 그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상황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부모가 비일관적인 양육을 한 경우에도 나르시시스트적인 아이로 성장을 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평소에는 냉담하고 별로 애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칭찬을 그냥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해준 겁니다. 그럼 아이에게는 부모의 관심이나 그런 인정 이런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부모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나한테 나쁜 아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 부모의 인정 한마디로 나의 존재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모가 인정을 해준 그 부분에서 더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더 집착을 하고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칭찬과 외부의 시선에 너무 예민한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면 나보다는 주변에 더 그런 반응에 민감한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한쪽 부분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안정된 어떤 자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병적인 자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요. 이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정신분석학에서 바라보고 있냐면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2차적 자기애로 나아가지 못하고 1차적 자기애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고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부모가 그냥 모든 걸 다 해주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때 아이는 자기의 몸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자기만 사랑하면 되는 이런 1차적 자기애, 유아기적 자기애가 발달을 하는데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또 스스로 생존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전만큼의, 처음에 태어났을 때만큼의 관심을 주진 않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나와 이 외부 세계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는 대상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부모와 내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2차적 자기애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2차적 자기애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는 1차적 자기애, 유아기적 자기애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한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신분석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요. 이 내가 애정하는 대상,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나에게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좋은 사람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나쁜 사람, 이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두 가지 상을 갖게 되는데, 이게 자아가 점점 발달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 잘해주는 사람과 이 나쁜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좀 현실적인 자기애를 발달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게 현실적인 자기애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너무 지나치게 어떤 긍정적인 거에만 고착이 되어 있어서요. 또 이상적인 거에만 고착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단점, 부족한 점 이런 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완벽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단점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 욕구가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드러나면 나는 불안해지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평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에너지의 어떤 그 빼앗김 이런 것도 많아지고 이런 게 결국에는 이 나르시시스트의 전체적인 특성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연애할 때 보이는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 속 인물이긴 하지만요. 영화 클로저의 주인공 댄이 아주 현실의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 내내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영화 속 댄의 모습을 분석을 하면서 현실 속 연애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이 영화를 소개를 드리면요. 주인공 댄은 신문사에서 부고 기사를 쓰는 기자입니다. 댄은 길에서 달려오던 택시에 치여서 쓰러진 앨리스를 얼떨결에 병원에 데려다 주고요.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앨리스는 뉴욕 출신의 스트릿 댄서고 런던에 온 지는 며칠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연인 관계가 되고 댄은 앨리스의 인생을 소재로 써서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꿈꾼 소설가의 꿈을 이룹니다. 그리고 책 표지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 스튜디오에 갔다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난 사진작가 안나에게도 또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댄은 현재 애인인 앨리스가 있는 상태에서 안나에게도 작업을 거는 건데요. 이렇게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안나에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이 댄의 모습은 영화 내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영화에서 댄이 실제로 보이는 이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댄의 자기중심적인 면모는 스튜디오에서 안나를 처음 만나고 이 안나에게 작업을 걸 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는 자기가 안나에게 호감이 있으면서도요,
안나에게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자기가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냥 가만히 서서 안나에게 이리 오라고 요구를 해요. 사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무언가 필요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장면에서 우리는 댄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안나에게 오라고 하면 그녀가 자기 말을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보면 댄은 자신만만한 거지만요, 사실은 매우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있으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양다리를 걸치는 이 댄의 행동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댄이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할 때 감정에 충실해도 된다는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적인 자기중심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자기는 이래도 되는데 자기 애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댄이 앨리스와 사귀는 동안에 몰래 안나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에 배신감과 충격을 느낀 앨리스는 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이 겪고 이 댄과 앨리스는 또 다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하는 댄의 말과 행동이 또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앨리스가 헤어진 시기에 앨리스가 다른 남자와 잤다고 알고서는 댄은 앨리스에게 헤어지자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둘이 헤어졌고 심지어 앨리스는 댄과 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조차 댄은 자기가 바람 피우는 건 감정에 충실한 거고 자기 애인은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로남불의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애인을 통제하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자기는 큰 잘못에도 관대하고 타인은 사소한 실수에도 엄격한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안나의 스튜디오로 돌아와서요. 안나와 댄은 이때 감정에 취해서 서로 충동적으로 키스를 합니다. 그런데 안나는 댄에게 이 연인인 앨리스가 있다고 알고서는 애같이 굴지 말라며 그를 거절을 하고요. 그런데 또 이 나르시시스트로서 댄은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지질한 복수를 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이 댄이 어쨌든 작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되게 잘 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안나인 척 연기를 해서 음란 채팅을 하는데 활용을 해서 어느 남자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안나가 혼자서 자주 시간을 보내는 수족관에서 만나자고 이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 때처럼 수족관에 앉아서 물끄러미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던 안나는 그 남자를 결국에 만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댄은 이렇게 진짜 안나의 말처럼 애처럼 굴면서 안나가 곤란한 상황에 몰리도록 복수를 한 겁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로서 거절을 못 견디는 댄의 성격이 적나라하게 반영이 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인생이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죠. 이 댄 덕분에 만나게 된 레리와 안나는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댄은 처음에 안나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이 안나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안나에게 계속 집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자기한테는 이 연인인 앨리스가 있는데도 안나에게 계속 연인이 되자고 하고 결국에는 둘이 연인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 안나가 이 댄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줬다면 저는 아마 댄이 안나에게 금방 실증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제로 이 댄이 앨리스를 처음 만났을 때도 애인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앨리스에게 매력을 느끼고는 자기 애인 루스를 차버리고 바로 앨리스에게 환승을 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댄은 누구에게도 거절을 받으면 안 되고 자기는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이런 비현실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완벽해야 하는데 자기 존재가 부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거절한 안나에게 더 매달리고 집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나중에 안나는 레리와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안나는 결혼을 한 적이 있고 이 레리는 또 재혼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재혼을 한 레리에게 안나는 결국에 나는 댄을 만나고 있다라는 이러한 외도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레리에게 이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계속 댄을 만나고 싶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런데 레리는 남편으로서 당연히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나에게 가정으로 자기 곁으로 돌아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안나는 계속 이혼을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자 레리는 안나에게 오히려 역제안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한 번만 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이 배신당한 억울함이 좀 풀릴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막장 스토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안나와 레리, 앨리스가 왜 이런 좀 이해 불가하고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지 이 인물들의 심리 분석과 성격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이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기 위해서 결국에 이 레리의 요구를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댄과 이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요. 댄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댄은 우리 사랑은 순수함을 잃었다면서 안나에게 헤어지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사소한 결점도 견딜 수 없고요. 특히 자기가 애정하는 대상에게 현실 불가능한 그 완전 무결함,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합리화를 잘하기 때문에 말도 잘 바꾸고 마음도 잘 바꿉니다. 그래서 안나에게 먼저 이별을 요구한 댄은 또 금세 마음을 바꿔서요. 안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안나는 다시 남편인 레리한테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서류를 제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랬더니 댄은 이 레리의 병원을 찾아가서 안나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 레리의 직업이 피부과 의사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 댄의 찌질함이 아주 폭발을 하는데요. 이 레리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레리에게 자기가 감추고 싶은 깊은 정곡을 찔리고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레리 앞에서 그냥 아이처럼 눈물범벅이 될 정도로 막 눈물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히려 레리한테 묻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장면은요, 댄과 레리가 성인 남자 대 남자가 아니고 그냥 흡사 인생 경험이 풍부한 아버지와 뭔가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아들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목말라서 엄마를 찾으러 갔는데요. 너무나 강건하고 위협적인 아버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부터 자기 아내를 지키고 아들에게는 다른 제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양새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리는 댄에게 앨리스가 일하는 스트립 클럽을 알려주는데요. 안나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레리가 우연히 스트립 클럽을 갔다가 거기에서 앨리스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듯이 이 마마보이이자 애정결핍인 댄은요, 또 사랑이 안나에게서 앨리스에게로 또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존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착취할 이 대상이 또 금방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댄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의 사랑이 결핍됐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거는 영화 초반에 암시가 됩니다. 영화 초반에 사고를 당한 앨리스를 병원에 데려다 줬다가 다시 나오면서 이 앨리스와 길을 걷다가요. 이 두 사람은 우연히 시립묘지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 댄이 이 시립묘지를 언제 한번 와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다가 맞다. 여기 20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날 아빠와 같이 한번 와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댄에게 사랑이라는 건 엄마로부터 결핍된 애정을 갈구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댄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이 나르시시스트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처음에 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같이 길을 걸어가던 앨리스가 나는 런던에 탐험을 하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앨리스는 이제 뉴욕 출신이니까요. 그랬더니 댄은 대뜸 이 런던에서 날 만난 게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된 이 안나의 애인 레리의 직업을 듣고서는 피부과 의사라니 하품 나오겠다면서 이 사람을 서슴없이 깎아내립니다. 그러자 안나가 아니 부구란 기자는 그건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야? 라는 뉘앙스로 묻는데요.
그러자 되는 자기 책이 판매가 매우 저조한, 그러니까 책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책 판매가 부진한 거는 제목 때문이라면서요. 이 아쿠아리움이라는 제목을 추천해 준 게 사실 안나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책이 망한 거는 또 안나를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아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요. 자기중심적이고 이상적이고 항상 남 탓을 일삼는 이 나르시시스트로서의 대내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화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르시시스트가 연애를 하거나 사랑할 때 보이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나르시시스트의 사랑, 사실 사랑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사랑과 인생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